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프로 계신 분들의 많은 얘기를 좀 더 듣고 종합 토론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좀 모아가고 또 핵심적으로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논의하는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듯 싶은데, 지금 초반에 김기경 박사님 또 지금 김은희 선생님 또 나머지 또 토론자분들의 내용 속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지만, 좀 우리가 토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역할,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동안 근데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 백서 만드는데 참여하셨던 김은님 선생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 백서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여기 단상에 있는 백서를 자세히 보니까 아주 방대하게 우리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현황을 알 수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잘 엮어주신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그래도 컸고 많이 수행을 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는 우리 지금 사회 환경, 그리고 또 새로운 드러나는 요구, 거기에 걸맞게 또 현장에서는 여전히 좀 열악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 고통 같은 것도 아까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점차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교사분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전문화라든지 전문성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더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 정말 빚도 없이 여러 가지 제대로 후원을 못 받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소금의 역할들을 해주시는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될 듯 싶고, 또 아까 우리 김경호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면 센터가 어떤 입장,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될까, 뭐 민과 관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역할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궁극적으로 또 우리가 대안교육으로서 또 교육의 장으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 상처받고 이런 자존감을 청소년들에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색다른 교육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럼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또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는 앞으로 또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사항 같은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의지를 비춰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핵심적인 우리 지금 논의됐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플로어에서 활발하게 그동안의 또 경험이나 사례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지금 안 나왔던 더 핵심적인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더 계속 경주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까, 그런 점들을 다 활발하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자율적으로 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 소속이라든지요, 그런 것들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또 뭐 몇몇 개개인들한테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되면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골고루 배포되기가 힘드니까 시간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을 두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 스타트가 항상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얘기하겠다고 막 이렇게 손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센터라는 곳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지금 5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배영길 선생님 이야기 듣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학교 밖 아이들 만나다 보면 아이들 유형이 은둔형 아이들이 있고 또 좀 자발적인 아이들이 있고 거리 대회의 그런 비행형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자발적인 아이들이나 어떤 비행형의 아이들인 것 같고요. 저도 현장에서 사실은 선택적 항구증이나 이런 히키코모리형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지만 또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인력의 또 부족의 문제로 그 아이들의 가정 방문을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슈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아이들 만나면 학교 그만두고 2, 3년간 집에 있다 나왔습니다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둔형, 히키코모리형 학교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것들, 적극적인 개입 방안들에 대한 이슈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지원 시스템에 조금 넘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그랬고요.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지원 자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원의 내용에는. 그래서 체계나 제도나 이런 밖의 변화들이 사실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감론 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체계 내용들을 좀 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로 오늘 오전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랑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차별을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하지만 기각을 받고 이제 저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대기장 참가 자격 자체가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대상인 거죠. 근데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대기장이나 이런 경시 대회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재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도 참가할 수 있는 반면에 친구들은 검정고시를 합격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대부분의 또 다른 대회들은 검정고시 합격자는 오히려 제한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재학생 또는 재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교에 검정고시 치를 수도 없고 또 안 치르자니 어떤 대회는 참가하지도 못하고 이런 차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악대회에 이런 제한이 있어서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인권위에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아니다, 재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그냥 지원, 사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기본적인 체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청소년증 같은 경우도 이건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보통 학생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가서 학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청소년증이 있는데 할인이 되냐를 매번 물어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건 대안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생증이라는 그 공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확인해보진 않았는데요. 청소년증을 만드는 것부터 학생증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홍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는 당사자들이 더 훨씬 잘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쉬운 거는 당사자들보다 성인들, 학교 밖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성인들이 많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당사자분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발견해내고 개선해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24살 대학생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활동을 3년, 4년,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어떤 활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냥 제가 동호회 같이 운영을 하는 거지만 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거나 또는 그쪽에서 저에게 접근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이 거의 없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온라인을 통한 단순히 포스터만 올리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상담이나 포스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면은 온라인 저도 학교 방송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18살에 자퇴를 하고 인터넷밖에 안 했어요 집에서. 그리고 제가 만난 아이들도 대부분 온라인상에서는 활동하고 그중에 몇몇은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여하지만 많은 분도 온라인상에서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대한학교 시사회 교사고요. 저는 오늘 와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확정적인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학생들의 그 교사 2인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확정된 겁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저희는 학교에서 두 번째 입학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8주에서 9주 정도 있다가 두 번째 입학식을 하거든요. 학생이 처음 오면 이 학생이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 잘 몰라요. 상담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9주 정도 지나면 이런 요인 때문에 얘가 학교를 그만뒀구나 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때 학교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희는 그게 이제 우리 학교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시설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의 질이에요. 그런 일들을 경험해본 교사의 질. 근데 문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유지되려면 교사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안도 하고 저희는 경기도 쪽이 저희 관할이니까 뭐 제안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프로포즈를 통해서 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활동비로 써야 됩니다. 어떨 땐 남습니다. 그게. 아까 중복 지원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마운 얘기지만 만약에 이 내용을 더 깊숙이 보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인데 라는 걸 아실 텐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말씀 하시니까 서울시는 확실히 달라. 뭔지 아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확 들었고 이게 확정된다면 나도 경기도 가서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대안교육을 오래 하진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고 거의 대부분 후원자의 후원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학교 앞에는 특수성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많은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고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딱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가정형 대안학교라고 직접 아이들과 생활과 교육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둥지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좀 짬을 내서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은둔형 아이들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된 게 아니라 주위에서 뭐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라든지 또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2중, 3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저 개별적인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요. 그리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험상으로 생활면을 다 잡아줘야 된다. 헝클어진 생활면을 다 잡아주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의 변화나 성장을 요구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환경을 완전히 바꿔준 상태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게끔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인성이든 좀 눈에 표시도 안 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공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당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첨언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송파에 지난해 세모녀 사건이 있어서 서울시가 더한복지 상담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춘천이라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마 활용하면 더한복지 상담사가 같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박원순 시장 공약 중에 주민센터가 동마을 복지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 500여 명의 사회복지사를 지금 더 채용하게 되는데요. 그들과 같이 소통을 한다면 이런 발굴하는 사업은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한 그 차별은 비단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3년에 제가 고졸 비진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국도순례 대장정이었는데 거기 참가 자격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고. 그리고 사진을 학교 밖 이제 정규학교를 이제 나와서 학교 밖 상태에 한 3년을 보내고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공모전에 나가려고 했더니 참가 자격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주최나 주관하는 그 공모전에도 그렇고 민간에서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의례적으로 우리가 다수가 이제 100%인 것처럼 우리가 자격 기준을 정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정책 제안을 하면서 이제 알아보기로는 그 당시 차별시정위원회나 국가인권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민간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 개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지금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마 김찬미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그 법률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법조항으로 어떤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하는 9세에서 24세 전 연령 범주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학력이라는 것에 대한 학력 차별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서열화 구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이제 법 개정 그리고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거는 누군가가 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하나의 운동성으로도 이제 그 기획을 돼야 될 것 같고 청소년증 할인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그 국회에 7년간 하기로 해놓고서는 안 한 사항으로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할인 부분, 청소년증 할인 부분은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국회에 지적받은 거라서 바로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할인증과 관련해서